자, 여러분 교재 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갖다 상품이다, 제품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상품, 제품이란 용어 대신에 재화, 용역이란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라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상품, 제품을 팔았다는 뜻으로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런데 교재에서 또는 부가세법에서 이 재화의 공급 시기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이 재화의 공급 시기에 공급가액 부가세법에서는 또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돼요. 이 과세표준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수익인식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느냐면 하나 이렇게 써놓고서는 써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다 정리를 옆에다 써놓을게요. 재화가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또 바로 결정되는 게 공급가액이 결정돼요.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은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로도 쓰고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공급가액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하고도 같아요. 보편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 세금계산서 발급된 날짜의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수익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재화의 공급 시기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 그다음에 공급가의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는 금액, 그다음에 수익을 우리 재무회계에서 인식하는 시기, 이 네 가지가 같이 연결되더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얘는 어떤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들은 저기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화장품 가게 이제 가끔 가시게 되는데 그 화장품 가게 중에서 난 올리브영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 이름 알았는데 올리브영이라는 그런 저기 브랜드 매장이 있더라고요. 이 올리브영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각 회사의 화장품들을 판다면서요. 여기서 팔 때 여기서 제일 흔하게 많이 사시는 화장품이 뭐 있으신가요? 보통 많이 사는 거 로션? 나 아는 게 로션밖에 없어. 로션을 할까요? 로션을 샀는데 자 로션을 사려고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로션 저기 하나 뭐 어떤 브랜드 거라고 얘기해서 달라고 했겠죠. 로션 얼마나요? 15,000원? 좋아 15,000원에 15,000원 로션을 했다면 그 브랜드의 어떤 로션을 줬겠죠.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이 로션이라는 그 물건 상품이 우리 이제 재무회계에서 일반적으로는 상품이라고 부를 텐데 얘는 지금 재화란 말이에요. 부가세법에서는 그죠? 재화가 공급 시기에 언제가 공급됐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려고 가지고 와서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하고서는 여러분들한테 건네주겠죠. 그 건네준다는 용어가 바로 보편적으로 인도라는 용어로 써요. 인도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인도예요. 근데 만약에 재화 중에서 여기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갖다가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인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얘는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거라면 양도라는 용어를 써요. 얘는 부동산일 경우 똑같이 재화나 용역이긴 한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냐 아니냐의 형태에 따라서 인도, 양도 이런 용어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도라는 것은 화장품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건네줄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걸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갈 수도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 배웠던 이 재화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거에서는 바로 이 재화는 뭐가 돼요? 이 로션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로션을 갖다 건네줬다면 여러분은 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로션의 값이 거기 써져 있는 거 또는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5,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물건은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먹튀해? 그러면 저기 요즘 저 미국에서 폭동 조짐도 있고 아주 시인하고 난리가 났지 아주. 근데 왜 마트가 털리는 거야? 여하튼 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물건을 인도받게 되면 거기서 이게 얼마짜리라고 하는 금액으로 환산이 돼서 얼마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준 금액, 얘가 바로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5,000원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란 말도 쓰지만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세법에서 쓰는 과세표준하고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에다가 우리 10% 부가세 부과했었죠. 그럼 표준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세율을 10%를 부과해요?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에다 부과하니까 얘가 부가세법에서만큼은 공급가액하고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과세표준은 여기 부가세법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그 이외 많은 세금에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항상 등장해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근데 특별하게 여기 부가세법에서만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라는 용어하고 동일시 사용되더라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로션 하나 샀을 때 이렇게 재화라든지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이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 로션을 산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였다면 사업자가 15,000원짜리가 아니라 단위가 얘가 지금 1000단위라고 한다면 1,500만원어치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돈 청구할 때 카드로 결제할까?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보내주세요. 이럴까?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급돼야 되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15,000원 아니면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 부가세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샀을 때 사업자가 1,5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1,500만원어치 이 로션을 샀다면은 여기 공급가액은 1,500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은요. 세액은 여기 10%인 150만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 주겠죠. 즉 바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바로 공급가액이나 과세표준 결정되고 바로 이 시기에 이 날짜로 이 한 날짜로 바로 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발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 입력했을 때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로 여러분은 매출이다 매입이다 구분해서 특히 매출일 경우 그 날짜로 해서 수익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인식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보고 우리 재무회계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는 수익을 바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르륵 네 가지를 보니까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재에서는요,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 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오늘 배우시게 될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 별도,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시기, 금액 별도,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시기 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용어가 비슷한데 이거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뭐 다른 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많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한 덩어리예요. 얘를 갖다가 각각에 나누어 해당되는 걸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들이니까 참고로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 여기 수익의 인식 시기는 부가가치세에서 수익의 인식 시기를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 시기라고 해서 재무회계 이론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결국은 회사에서 장사하는 건 똑같은데 얘가 세법 기준이냐 아니면 재무회계 기준이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벌어지는 상황은 회사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하나 갖고서는 전반적인 거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재화가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라는 용어 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있었는데 양도 이 양도라는 말을 갖다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갖다가 얻으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집 아니면 건물 샀어요. 샀는데 아무 때나 샀다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돼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몇 월 며칠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겠죠. 그죠? 돈 치렀다고 막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거래는 그 돈, 잔금을 치르는 그 날짜가 그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돈 우선 계약금 만약에 아파트야 뭐 요즘 한 3억 정도 한다고 치고 3억이라고 치고 보통 계약금 내야 되죠. 부동산을 갖다가 살 때 전세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부터 먼저 10%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억짜리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3천만 원 먼저 계약금 내야 되죠. 자, 내가 계약금 냈으니까 그 집 아무 때나 막 들어가도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중도금이라는 건 되죠. 중도금 냈다고 쳐요. 그래서 잔금 마지막에 잔금 남는데 그래서 3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 다 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가는 날 잔금으로 5천만 원 내기로 했다면 2억 5천만 원 냈으니까 내가 그 집 마음대로 써도 돼요? 열어도 돼요? 안 되죠. 내가 3억 중에서 그래도 2억 5천만 원씩 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은 그게 나한테 완전히 넘어오는 거 이용 가능하게 되는 그때가 그 부동산이 나한테 이전이 됐다는 뜻이지. 그 전에는 돈을 다 냈어도 계약 조건에 의해서 날짜가 지정돼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무엇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동사는 인도라는 용어 쓰고 부동산은 양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갖다가 우리는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본다 했었고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부동산 특히나 건물인 경우에 양도하게 되면 재화라고 본다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빌려주면 임대하면 그냥 용역으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타이틀이 뭐예요? 제목이 재화라고 그랬었죠? 건물을 재화로 본다는 것은 얘는 매각 또는 처분, 팔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재화가 공급되는 그 시기를 갖다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인도다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양도다. 이때가 공급 시기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거래 형태에서는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골 때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 형태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서 얘를 갖다가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를 구분할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시험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공급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 양도 받았을 때는 금방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전문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법에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때가 공급되는 시기예요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를 갖다가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게 뭐한 말이래?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것도 일어나고 싶으네. 할부 판매부터 설명할게요.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의 비교. 자,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그 홈쇼핑에서 지금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저기 안마 의자 있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안마 의자에 들어가서 좀 그렇게 하고 싶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담당인데 그것을 좀 여기 누가 선전하는 모식갱이가 선전하는 안마의자 하나만 지금 사갖고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니까 거기 안마의자가
한 대에 300만 원이래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10% 별도라고 한다면 330만 원짜리가 되겠죠. 또 써볼까요? 여기다가 공급가액은 300. 그다음에 부가세는 30만 원. 그래서 총 33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그 홈쇼핑을 보고서는 이를 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를 해서 샀어요. 그랬으면 물건을 샀으니까 여러분 회사로 그 물건을 판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보내겠죠. 얼마짜리 보내겠어요? 300만 원짜리, 그다음에 세액은 30만 원짜리에서 총 33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한 방에 다 보내겠죠. 그리고 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니까 여러분이 돈을 그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매달 110만 원씩만 그냥 나눠서 세 번에 나눠서 보내주면 결제되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부 판매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알아듣겠는데 이하고 밑에 있는 장기 할부 판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장기 할부 판매는 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장기라고 하면 1년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갖다가 우리 흔히 많이 사는 승용차, 자동차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부가세를 갖다가 얼마가 되겠다? 360만 원 되겠네요. 36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통 차량은 그 월부로 낼 때 뭐 3년이면 36개월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은 건 지금 3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 뭐 4년에도 상관은 없겠죠. 48개월 되겠지만은 36개월에 할부하기로 하고 자, 내가 이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도 그 차는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딸랑 뭐 주겠어요? 열쇠 주고 차 끌고 나오면 되죠. 자, 근데 돈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죠? 3,960만 원 한꺼번에 지급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3년 할부라 그랬나요? 3년은 1년 넘어가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예요. 장기 할부 판매인데 공급가액 그 회사에서 차를 파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3,600만 원, 그다음에 세액 360만 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보낼까? 아니면 우리 매달 36개월 동안 할부하기로 했죠? 그렇게 했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가세는 10만 원 되겠죠. 세금 계산서를 10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해서 36개월 동안 계속 보낼까? 아니면 할부 판매처럼 3,600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보낼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위에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3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발행했기 때문에 공급가액 자체가 수익금액이에요. 그 회사는 300만 원 자체가 그달에 수익 잡히겠죠. 근데 차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에 어떻게 여러분 차 살 때 계약서 안 써요? 계약서 쓰죠? 거기서 매달 얼마씩? 100만 원씩 공급가액 수익은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청구할 때 3,600만 원, 360만 원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아요. 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10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36개월 동안 매달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결제해 주는 방법 그게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러면 이하고 수익 인식하는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시기,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그 금액, 수익 다 다르죠? 네 가지가 이거 다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예요. 할부 판매는 일시불로 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공급가액도 그걸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수익도 그걸로 인식하지만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해서 이 차를 판 회사는 매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로?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지 되고 수익인식도 36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익을 인식하고 사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매달 그 돈 100만 원씩 돈 보내주면 결제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공급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할부 판매는 인도하면 공급 시기가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상에는 매달 며칠날 얼마씩 하기로 계약했죠. 거기 날짜 적혀져 있겠죠. 그 날짜가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 전체 한꺼번에 다 한다? 매달 100만 원씩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의 그 금액만큼만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인 경우에 수익액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말은 좀 어렵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금액이 공급가액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이고, 공급대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이고,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바로 수익의 인식 시기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나올 설명을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용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첫 번째 용어부터 먼저 하나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장기 할부 판매 그러면 보편적으로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 자동차 예로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완성도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건물을 하나 생각을 떠올리세요. 보편적으로 건물 하나 지을 때 층수가 높다면 1년 안에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1년이 넘는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뜻이에요. 그럼 완성도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짓자마자 그냥 호이포이 캡슐처럼 확 지어져요? 아니죠.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옥을 짓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건물을 짓게 되려면 우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건물 짓기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20억짜리라고 가정합시다. 20억 일시불로 지급할까요? 아니면 지어지는 정도를 봐서 그때그때 걔네들 건축업자들도 돈 받아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돈 다 때려붓고서는 그 건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상에 건물이 몇 층 올라갔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척률, 완성도가 몇 퍼센트 됐을 때 얼마, 몇 퍼센트 됐을 때 얼마, 그렇게 청구하겠다고 서로 계약서에다 약속하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다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공급 시기이고, 제가 그 명시된 날짜가 그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난 다음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용어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 생활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구나라는 그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요, 건물 생각하시고 얘는 1년 넘는다 그랬어요. 있죠? 이 장기 할부 판매하고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승용차, 자동차냐, 건물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세 번째,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얘는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한다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 예를 잘 기억하셔야지 이 용어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교재 어디를 봐도 이거에 대한 여기 뭐 이해를 갖다 설명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세법은 그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세법 용어에 대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접목을 시켜놔야지 이 용어를 보더라도 기억이 나지, 그냥 용어만 보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중간지급 조건부는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걸 떠올리시고요. 보통 리모델링 할 때 얘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규모가 대부분 큰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그 리모델링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도 우리 개인 가정에서 집안 리모델링 시간이 꽤 걸리고 또 리모델링 할 때 모르겠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그냥 말로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계약하나요? 얘도 반드시 계약서 써야 돼요. 그죠? 공사 잘못해먹고서는 집안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래서 돈 띄워먹으면 안 되니까 서로도 계약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지급 돈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얘네들도 저도 집에서 한번 그 리모델링 해봤더니 돈을 갖다가 중간중간 나누어서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얘는 진척도 갖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날짜로 계약을 해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요 일이 진행될 때는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그때 얼마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2번 이상,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하고 난 이후에 2번 이상 그 대금을 나누어 주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를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용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국가세법에서. 이해되셨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공급 그 재화의 리모델링 할 때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 있어야 돼요? 계약서.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낯설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FAT 1급 과정에서 만약에 얘를 부가세법에서 이론에 시험 문제로 낸다면 지금 요거 장기 할부 판매가 뭔지,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가 뭔지,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가 뭔지 뭐 그런 용어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들었던 거 이해만 잘 되셨다면, 그다음에 이 용어가 독특하고 지금 여러분이 흔히 듣지 못하는 용어들이어서 지금 그 용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그냥 부가세법에서 이런 문제 여러분이 문제로 풀어볼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와요. 내용만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타이틀은 뭐라 했어요? 공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급 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뜻은 뭐라고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약속한 그날들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안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재화, 상품 이런 것 제품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돈 내서 띵 누르면 그 재화가 공급이 되죠. 그 재화가 내가 자판기로부터 인도받았어. 아니 내가 꺼냈죠. 꺼냈는데 그때가 공급시기라고 안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자판기에서 언제 꺼내갈 줄 알고 거기 그 자판기 사업하는 사람이 홍길통처럼 분실수를 써가지고 저기 각 자판기 있는 데마다 한 100대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치면 100군데 동시에 다 볼 수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무인 자판기에 대한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 그 안에 돈 끊을 때 그때 전 공급이 됐다. 즉 그 무인 자판기 사업하는 그 사람이 돈을 회수할 때 우리 물건을 주고 한꺼번에 이렇게 교환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 나오면 거의 안 틀리시더라고요. 잘 와닿나. 자, 그 다음에 간주공급 나왔어요. 간주공급 우리 어저께 배웠던 거죠? 간주공급은 뭐라 그랬어요? 무상공급이라 그랬어요. 다시 간주공급의 뜻은 무상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유상공급, 돈 받고 재화 공급하는 거. 계약에 의해서건 교환에 의해서건 매매에 의해서건 기타 조건에 의해서건 재화가 공급되면 거기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랬었죠. 근데 얘는 지금 간주공급은 무상공급이에요. 내가 공짜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국가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뭘 내래요? 세금, 부가세, 예수금 내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네 가지 경우 얘기했었어요. 자, 집중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또는 한자어로 잔존재화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걸 외우라고
강박하는 것 같긴 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하시는 안내해드리는 가이드해드린 대로 잘 암기하신 분은 좀 더 수월하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 말로 해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외워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는 거기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기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왕 여러분들은 최고 과정까지 지금 가려고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항목은 많지 않지만 뇌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때 자꾸 그때만이라도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나중에 많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지식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자격시험도 실무에서도 또 여러분의 실력도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주공급 그렇게 어저께 위해서 오늘도 한번 복습은 했죠. 우리 지혜씨는 가서 동영상 보긴 보셨나 보네. 쭈글쭈글거리고 다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간에 어저께 빠지셨었죠. 그래서 네 가지 간주공급 얘기해 봤었고요. 여기 첫 번째 자가공급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자가공급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가 스스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지 회사에다가 막 공급하고 왔다 갔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이걸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판매업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 과세 사업에서 쓰겠다고 진공청소기 사놓고 면세 사업장에서 쓰면 된다 그죠? 왜? 면세 사업장에서 만약에 그걸 샀다면 걔 부가세 되고 공제 안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사업장이 2개니까 여기서 공제 받아놓고 저기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로는 과세 사업장에서 산다고 진공청소기 사놓고는 이번에는 불공 처리된 이 1000cc 넘는 차에서 사용되면 얘도 사기친 거죠. 어저께보다는 이해가 훨씬 수월하죠? 지금 진공청소기 하나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회사 지금 여기라고 치고요. 여기 우리 과세 사업장이에요. 여기서 진공청소기 산다고 우리가 샀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팔면 예수금 있으니까 예수금 받아줄 것이고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과세 처리해서 공제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끝나는데 우리 사업장 여기 진공청소기 사갖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여기로 갖고 우리 집 옆에 또 회사가 있어. 근데 저기 책 만들어 파는 곳이야. 근데 저희가 진공청소기 막 사용하고 있어. 주로. 그러면 저 사업장에서 쓰려고 산 거예요? 여기서 쓰려고 산 거예요. 목적은 저기서 쓰려고 산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발급받은 거야? 여기로 발급받는다. 그럼 사기친 거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서 저기로 그거 판 거로 보고서는 간주공급 거기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해 이런 뜻이야. 공제받았을 때 얘를 갖다가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진공청소기 살 때 세금계산서에 안 받았어요. 공제금 안 받았겠죠. 공제 안 받았으면 그냥 국가로부터 부가세 대금에 대한 공제를 안 받았으니 어디서 써도 상관없겠죠. 그거는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왜 공제를 받아놓고 거기서 쓰느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납부하라는 게 간주공급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 내가 사놓고서는 다른 데 팔려고 그럼 내가 판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타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공짜로 보냈다. 안 된다고 거기도 판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저기 본사가 있고 전국망에 이렇게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매장들이 있는 곳들 있죠. 그러면 자기네 회사잖아요. 직영 매장. 제가 했을 때는 피자헛 같은데 전국 매장에 그 원자재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보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끊을까 안 끊을까. 그 지사 있는 거 다 직영점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지화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직영점들로 다 보내고 있죠. 그럼 재화가 공급된 거죠. 부가세 10% 내야 되죠. 그럼 거기서 매장에서는 그걸 샀으니까 거기 매입세금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총괄 납부는 어디서 하겠어요? 당연히 본사에서 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기네 매장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예수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했지만 간주공급 하는 걸로 봐서 부가세 예수금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언제가 재화가 인도됐다고, 재화가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간주공급은 공급 시기가 언제냐면 사용됐을 때 또는 소비가 됐을 때, 아 그때 어차피 영수증 증빙서이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그게 사용이 됐을 때가 확실한 거죠. 또는 소비가 됐다면 간주공급으로서 걔가 없어진 거니까 그때를 갖다가 뭐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지금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가세를 배우는 한은 우리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개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회사에서 장사하는 곳이니까. 그게 뭐다? 우리 상품 제품 파는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부가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언제 파는 거예요? 그 말은 알아듣고 재화가 언제 공급된 거예요? 공급 시기요? 그거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올리브영 그거 생각하시고서 그 네 가지가 동시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그 공급되는 시기에 그 과세 표준 공급가액 결정되고 그 공급가액이 결정되면 바로 그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 세금계산서의 날짜대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됐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네 가지 다 가르쳐줘요? 연결돼 있다고. 하나하나 부가세 그것만 보기도 바쁜데, 그죠? 이거는 부가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아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해가 금방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읽어만 봐도 아 이거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저한테 그 수업 배우신 분들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론 점수가 보통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어도 그냥 13개, 12개 막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뭐다? 저 이론 공부 별로 해본 적 없는데 그래요. 실기만 연습했다고. 이해가 정확히 잘 되는 게 그만큼 이게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용어 나올 때.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